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작업치료 자파점입니다. 오늘은 실습의 중요성과 실습을 잘 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병원마다 실습이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이번 영상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제 영상이 부족하다면 아래 댓글에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울 테니까요. 영상이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이 무엇일까요? 실습이라는 것은 이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익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임상에서 작업치료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실습이 왜 중요할까요? 저도 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습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없이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실습을 해보고 임상에서 실습 담당을 해보니까 실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에서 실습 담당을 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선생님이 환자분을 치료하는 걸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실습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옵저베이션을 합니다. 즉, 선생님이 하시는 치료를 통해 이 환자분께서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왜 이런 치료를 환자분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한 생각과 내가 치료사라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실습은 학생분들이 이런 치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치료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실습생들은 이런 사고력을 키우지는 못하고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던 뼈와 근육들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도 하고 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습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습에 나가서 정말 달달 털렸습니다. 영혼까지 털렸어요. 아무튼 실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중에 작업치료사가 되면 자신이 실습했을 때 선생님들이 했던 치료들을 기억해서 따라해보고 그때 당시 선생님이 그 치료를 왜 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치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실습을 통해 나중에 어떤 기관에 근무할 것인지, 어떤 작업치료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실습한 기관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실습의 중요성이에요. 실습을 어느 기관에서 경험하면 좋을까요? 사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곳은 병원과 센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슷한 기관은 글쎄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재활요양병원을 갔는데 겨울방학 때 또 재활요양병원을 가는 것은 나중에 취업할 때 이 시야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병원이어도 치료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재활요양병원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병원으로 가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물론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점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실습이 첫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기관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어떤 작업치료사가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만 보이고 둘을 알면 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아예 다른 곳으로 실습을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활요양병원에 다녀왔으면 이번에는 대학병원, 성인을 경험했다면 소아, 이따가 언급되긴 하겠지만 바튼업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탑다운,
이렇게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실습을 잘하는 방법 꿀팁 5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근골격계와 평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습 전에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사실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고 모르면 안 되는 근골격계를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실습생에게 스캐플라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못해서 결국 그 실습생은 실습이 끝날 때까지 뼈와 근육을 그리고 외우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원은 학교 측에 전화해서 그 학생이 아직 실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학생을 받지 않겠다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분들이 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고 그만큼 공부를 잘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특히 이런 사실과 정보들을 알지 못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습생이 해당 학교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실습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튼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주로 근골격계라는 사실과 추가로 작업치료사라면 연화재활의 기본적인 것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 3킴 단계는 알고 있어야겠죠. 또 평가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고 모르는 것 실습을 하면서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평가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고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실습을 다녀온 선배님들의 실습 일지와 실습 중에 받은 질문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받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실습 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펜과 수첩은 항상 출동 준비입니다. 실습을 하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상가들의 경험입니다. 선생님들은 치료를 통해서 배운 경험을 실습생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임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기록을 하면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옵저베이션 시간이 되면 미리 펜과 수첩을 꺼내놓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적어도 되니까 치료하는 걸 자세히 보라고 했지만 실습생 여러분들은 치료하는 것만 보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치료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을 잘 기억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야겠죠. 즉,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관찰했던 환자분이 나중에 케이스 발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선생님께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선생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번에 다 알려주지 않았나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야 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옵저베이션은 결국 실습생들이 케이스 발표를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케이스 발표 대상자 리스트를 미리 선정한다면 분명히 옵저베이션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치료를 잘 보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옵저베이션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많이 혼났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분을 치료하고 계시다가 위치를 바꾸셨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거기서 치료하는 게 보여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폭풍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치료하는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위치를 바꿔줘야 하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치료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선생님 잘 보이지 않아서 일어나서 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센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 발표 대상자 리스트를 미리 만드세요. 실습은 관찰, 평가, 케이스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관찰과 평가는 케이스 발표를 위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이 관찰, 옵저베이션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만을 하다가 케이스 발표 일주일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환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습을 시작할 때부터 옵저베이션을 하면 미리 케이스 발표가 가능할 것 같은 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리스트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것을 더욱 유심히 보게 되고 스스로 책을 펴서 공부하게 되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 문제는 학생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실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작업치료로 생각하라입니다. 사실 제가 작업치료사지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견해도 너무 다르고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옵저베이션을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근육을 만지고 움직이며 작업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작업치료지만 선생님들이 케이스 발표에서 원하는 작업치료는요, 어쩌면 바튼업 어프로치보다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뇌졸중 오른쪽 편마비 환자분의 팔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과제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오른손으로 지금보다 더 편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사를 할 때 필요한 몸과 팔에 대한 움직임들을 알려드리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튼업은 팔의 기능을 회복될 수 있으나 과제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식사에 대한 어려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라는 과제에 초점을 둬서 치료를 하게 되면 팔의 기능도 향상될 뿐더러 이전보다 식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케이스 발표 때 바턴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물리치료 실습생이 준비한 케이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바턴업만을 보게 되는데 케이스 발표는 탑다운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실습의 중요성과 실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저도 사실은 실습 엄청 못했고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정보를 알고 실습을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준비했다면 조금 덜 혼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습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사회생활의 첫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친구가 된 것은 아니에요. 꼭 선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연도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좋아질 것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실습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몸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